정치와 시사를 재미있는 영화 한 편 보듯이 즐기는 정사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또 화면에서 아니 저분은 누구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분이야말로 또 역사계에 또 살아있는 또 전설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피부가 좋은 또 강사님들 중에 꿀피부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직접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그 메가스터디에서 역사를 강의하고 있는 나영환 강사입니다. 나영환 강사.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 메가. 요즘에 장안의 화제인 그 이권 카르텔. 그렇죠. 이권 카르텔. 이권 카르텔의 현업을 띠고 계시는. 근데 탄압을 당하시는 분이에요. 탄압을. 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요거는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우리 나영환 강사님께서는 어떤 정치색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저희들의 그 정치적인 이야기에 비슷한 역사적인 팩트만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오신 거니까 맞죠? 네. 그래서 혹시나 오해는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무슨 영향력 있다고. 미리 시켰어 나한테. 신신당부하더라고. 저희 오늘 사실은 좀 그 기분이 별로예요. 왜요? 아니 그 김어준 씨가 어준이 형. 김어준 씨가 고발 당하겠더라고요. 법무부에서. 그거 나왔죠. 예. 그리고 김어준 씨가 또 지난번 그 교사 사망한 사건 때문에 네. 서희초. 그쪽 국민의힘 삼선 의원 맞죠? 삼선 의원한테 또 고소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명 거의 비슷하게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실명은 거론 안 했는데 국민의힘 다선 의원이 연관돼 있다 그래갖고 그렇죠. 고소한다 그러더라고. 예. 우린 그렇게 고소해달라고. 그렇죠. 그렇게 고발해달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는 영향력이 없으니까 고소 고발 안 해주는데 김원준 씨는 그냥 뭐 말 한마디 하면 이렇게 고발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요. 부럽네 진짜. 역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뭔가를 얘기를 해야 고소 고발도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하바리. 우리 고소하라 그러는데도. 심지어 이분은 당대표인데도 고소를 안 해. 진짜 너무 서운해. 아니 카메라 대고 고소해 막 했는데도 아무도 안 해. 한동훈 보고 있나? 고소 좀 해줘. 야 대단합니다. 근데 약간 진짜. 그 클래스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변희재 씨와 동급인 것 같습니다. 변희재도 뭐 직접 한동훈 집 앞에 찾아가서 그렇죠. 고소해 고발해 이래도 안 하고 네. 우리 또 당 대표님도 네. 고소해 해도 안 하고. 저는 변희재 고소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변희재를 구속시켜라. 변희재를 구속시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맞아. 그 얘기하니까 잠깐 딴 얘기 잠깐만 하고 가면 제가 이제 그 변희재 씨하고 같이 한동훈 집 앞에 집회를 했어요. 했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연설을 하면서 한동훈은 변희재를 구속해라. 그렇지. 그리고 구속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다 집회 끝나고 이제 경찰들이 정리하시길래 그렇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막 그랬어요. 네. 경찰관 한 분이 이렇게 오더니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런데 오. 질문 하나 해도 되냐고. 네.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까 저기 보니까 변희재 씨가 있던데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으세요? 왜? 어떻게 말해? 왜 이 같은 행사에 계신 분을 구속하라고 그렇지. 경찰 같은 입장에서는 대표인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행사는 같이 하고 있는데 변희재랑 같은 편인 것 같아 보이는데 연설을 하는 작자가 변희재 구속해라. 변희재랑 좋아하고 막 본인은 막 와 좋아하고. 그래 그 구속해라 막 사람들 박수치고 그 경찰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됐다고.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자, 일단 저희가 오늘 언론 부분을 먼저 좀 얘기를 하려고 네. 합니다. 첫 회는 언론인데, 지금 이제 KBS가 제가 들은 좀 썰입니다. 저희 윤석열 정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동관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 네. KBS 2채널, 그러니까 ETV를 네. 팔고, 네. 팔아버리고, 그리고는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소위 말하는 싸게 내놔서 모 경제 채널에서 네. 요걸 사갈 거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네. 어디 가면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혹시나 하니까. 요런 소문이 돌 정도로 소위 말하는 지금 기존 언론 레거시 미디어를 확 죽여버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혹시 그런 소문 들으신 적 있나요? 그 소문은 이제 어쨌든 YTN도 무슨 기업에서 인수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기업의 소원 중에 하나가 이제 언론사를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보면은 건설사가 언론사를 소유하면서 이 건설 광고를 기사로 내고 있는 그 현상들을 보면서 많은 이제 기업들이 언론사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좀 예정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을 보면 다 MB 라인들이고, MB 하면 또 민영화의 화신이잖아요. 근데 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KBS 2를 날린다라고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저는 심지어 KBS 1, 그러니까 아예 공영방송 무용화를 주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되게 급진적이네요. 네네네. KBS 1하고 KBS 2를 갖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날릴 수 있다 이 얘기인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를 이제 따로 떼어내서 팔 거라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사실 이제 우리 그 시청자들이 또 똑똑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상 제가 딱 들으면서 사실 역사를 알면은 웬만한 게 빨리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근데 부모님이란데 좀 대표님께 좀 궁금한 게 근데 그러시죠. 그거를 갖다가 지금 KBS는 어쩜 우리나라에 계속 있었던 국영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원래는 안 되는데. 원래는 안 되는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각각께서. 그러면 이제 왜냐면 그러니까 KBS 수신료 분리징수도 지난 한 30년 동안에 이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계속해서 갑론을박이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를 한 30일 만에 해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는 공론화가 정도 거쳐야 되고 또 입법 예고도 40일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열흘 만에 야 다 바꿔 그냥 뭐 어차피 할 거 뭐 이렇게 그쵸, 지금 그쵸. 밀어붙이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을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박성중 의원이 그 얘기를 했죠. 네. KBS2 같은 경우에는 매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쵸. 뉘앙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뭐 KBS 수신료 내기 싫었는데 잘 됐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뭐 무슨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언론 탄압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생각이 들어간다면 이것도 다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 대표님, 그러니까 KBS가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방송하고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KBS가 그 중립적인 방송을 하는데 얘네의 불만은 왜 우리를 안 빨아주냐는 거죠. 그치. 다른 애들은 다 알아서 다 빨아주고 있는데 너네는 왜 사실관계를 보도를 해?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의 실체를 알게 되잖아. 그러니까 제발 좀 가릴 거 가리고 좀 너네 안에서 그냥 좀 심의해서 좀 해줘. 이랬는데 말 안 듣는 애들이 KBS하고 MBC인 거죠. 그렇죠. MBC는 근데 구조상으로 KBS를 장악하는 게 훨씬 더 쉽고 그러니까 KBS부터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MBC는 다음 수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예측이 가능한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언론 탄압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네. 이제 조금씩 눈이 띄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단순히 수신료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야, 이 정부가 만약에 KBS까지 그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이제는 그 언론 탄압을 더욱더 이제 가시화시킬 거고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다음 차례가 어차피 KBS, MBC, 그 다음에 종편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도 지금 검열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같은 경우는 개인 채널이라 갖고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사를 받지 받지는 않는데 않지만, 예. 이제는 영향력이 커졌으니까 그 카테고리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얘기들도 예.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방송 장악을 하는 시나리오를 대충 예상을 해보면 이제 조금 지나면 방만한 경영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방만 경영.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공영방송이 지금 굉장히 방만하게 맞아, 경영이 맞아. 돼 있어서 네. 적자가 나고 있다. 근데 사람들 심리는 이런 거죠. 얘네가 지금 나한테 수신료를 삥 뜯어갖고 방만하게 경영하고 적자가 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고액 연봉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KBS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억대 연봉을 받고 일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다시 을과 을의 싸움을 붙여놓습니다.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거면 민영화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시장 논리를 적용해서 시장에서 경쟁해서 살아남은 방송사만 시장의 논리를 적용해가지고 살아남게 만드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 요즘 힘들잖아요, 사는 게.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쟤네는 막 억대 연봉 받고 있으면 맞습니다. 내 2,500원을 갖고 가고 쟤네가 그렇게 먹고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싸움이 나면 얘네는 뒤에서 그냥 쓱 빠져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니들끼리 싸워 결론 나면 우리가 민영화 시킬게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나는 지금 되게 그 사실 좀 걱정을 했던 게 네. 사실 뭐 저는 뭐 정치색이 이런 게 뭐고 언론 자체에 대한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네. 느낌을 받으면 지금 대표님은 사실 이거가 잘못된 거다. 네. 이건 언론 탄압으로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네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 윤석열 정부의 이제 입장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객관적으로 딱 네. 들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네. 와 진짜 논리적이고 되게 괜찮다 말이. 그러니까 내가 넘어갈 것 같은 거야. 아니 진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그쪽에서 분리징수하는 논리를 이렇게 삼으면 이렇게 그렇죠. 민영화를 시키는 것이 당연하고 사실상 그렇죠, 경쟁을 그렇죠. 해서 했다는 이 논리가 그냥 내가 들은 입장에서도 그러네라고 넘어갈 그렇죠, 정도니까 그렇죠. 오히려 네네네. 이 반박의 논리보다는 지금 그 논리를 말씀하시는데 혹하는 느낌이 있는 그렇죠. 거지. 네네. 그러니까 이걸 오히려 깰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한 확실히 거죠. 필요하다는 네네, 생각이 드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게 우리가 방송을 생각하는 게 시장제라고 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공공재의 영역에서 특히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논리로만 하면 편성되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과연 지금 뭐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방송들 그리고 해외에 좀 소외되어 있는 국가들에 대한 방송 같은 것들을 시장의 논리로 하면 시청자도 별로 많지도 않고 맞아요. 광고를 물론 공영방송 KBS는 광고를 안 붙입니다만 광고도 안 붙고 한다라고 하면 과연 누가 그 방송을 제작을 하겠느냐. 우리 사회에서 공영방송이 필요한 건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국민으로서 최소한 알아야 될 부분들을 방송 컨텐츠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대중들에게 전달한다라고 하는 게 공영방송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그 시장의 논리를 적용하는 게 일반 그 재화다라고 하면 분명히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득력이 있지만 이건 그 재화의 영역에서 생각할 건 분명히 아닌 것 같다라는 논리가 가능할 것 근데 사실 같아요. 대표님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네네. 하고 사실은 이제 청년들하고 더 많이 소통을 하잖아요. 네. 대표님보다는 제가 청년들하고 더 많이 부딪힐 네네. 거예요. 근데 네. 사실 청년들의 대다수라고 말하면 조금 위험한 발언이겠지만 사실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런 알 권리 또 장애인 또 우리가 소외받은 계층에 대한 어떤 관심 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야 어차피 경쟁력 있는 방송이 해서 그 경쟁력 있는 방송이 그렇게 더 커져서 그런 것까지 하는 게 더 맞지 않아라는 논리로 더 청년들이 접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더불어민주당이 예전에 사실 이번에 이제 총선에서 우리 이제 대표님 쪽 진영에서는 이건 뼈아픈 어떤 실수다라고 했던 부분들의 상당 부분들은 20대 청년들을 놓쳤거든요. 그리고 네. 그때 당시에 레볼쇼에서도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 이 메가스터디에 있는 청년들이 왜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갖다가 진보층에서 원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를 했거든요. 원래 또 젊은 층들은 또 진보라는 그런 공식이 있었는데 네. 사실 이번 대선에서는 사실 그런 공식이 깨져버렸거든요. 그 전에 총선 때도 약간 뭐 다. 근데 지금도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네. 우리 대표님께서 아마 그쪽의 논리를 하시려고 한다면은 이 청년들의 어떤 그 마음을 좀 더 정확히 읽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존재하고 있는 현실은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일단 이런 현상이 존재하고 이런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 현실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진보 진영에서 실패했던 원인은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은 뭐 페미 이슈, 젠더 문제가 있어서 남자들이 이 젠더 이슈에 화가 나 있다. 분명히 화가 나 있는 현상이 있는데 젠더 갈등이 극심화되고 있는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지. 이건 젊은 남자애들이 속이 좁아서 그런 거야. 뭐 이런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있는 현상을 부정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안타깝지만 자본의 논리나 시장의 논리들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렇죠. 어떤 가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평가절하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나는 사실 우리 대표님이 같은 진보하고도 이제 같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사실 그런 부분에 청년들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이건 잘못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일에 있어도 이거는 잘못됐고 똑같은 건데도 우리는 네네. 잘했고 이런 거를 너무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이때들은 조금 의외로 합리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MZ세대에서는 모질이 세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은 저도 오늘 이렇게 방송하면서 제가 놀랬던 게 난 오늘 방송 이제 중에서 오늘 네. 방송이 참 좋다. 네네. 왜냐면 우리 대표님 같은 그런 인식을 하는 이제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들으면서 일단 첫째 일단은 내가 귀가 굉장히 관심을 가게끔 논리가 좋아. 두 번째는 야 이거는 우리도 이건 잘못한 게 있어. 이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더불어민주당 쪽 이쪽에서 진보 쪽에서 이거는 뭐 속이 좁아 이런 식으로 사실 했거니까 20대들은 뭐야 쟤네들 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지가 뭘 한다고? 근데 이제 사실 이 진보층에서는 우리는 80년대 87년도에 있었던 그런 우리 6월 항쟁을 겪었던 한 건데 우리는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라는 게 너무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오히려 옳고 또 이렇게 20대들은 아직 뭘 몰라. 너희들은 그런 거 경험 안 했잖아. 너희들은 그렇죠, 그런 어려운 시기 경험 안 했다. 이렇게 찝으면서 하니까 얘들은 근데 너희들 늙고 있잖아. 너희들 지금 꼰대가 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잘못됐다 하는데 그런 인식을 좀 해줘서 전 지금 사실 좀 되게 오히려 좀 이해해 주시는 것 같다. 난 그래서 진보에도 희망이 있다는 많은 생각을 해요. 진보의 진보의 희망, 역시 저 열린민주당 김상균 대표. 너무 가볍지 않아요? 반갑습니다. 진보의 희망치고? 근데 이 MZ 세대들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조금 뭐랄까 우리 형처럼
이렇게 좀 무게 잡고 이렇게 억지로 웃기려는 거 있잖아. 솔직히. 형나 깔러온 거 같아. 형 이 사람 괜찮네. 억지로 웃기려는 거 희한하게 있잖아. 왔네. 억지로 웃기려는 건데 그런 걸 안 좋아하고 이렇게 논리적인 걸 좋아해. 아 논리적인 거 좋아하시는군요. 현장에서 정말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계시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그 파악하시는 얘기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셨어요, 네네. 솔직히. 그러다 보면 어쨌든 간에 또 말씀하신 김에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언론 시장이 네네. 언론 세상이 지금 굉장히 위기다. 이 우리 쪽 진보 쪽에서 네. 봤을 때는 위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전 우리 한국 역사상에서도 이런 좀 언론을 탄압하고 아니면 언론을 조금 이렇게 왜곡시키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 전에 먼저 제가 궁금한 거는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 역사니까 최소한 조선 시대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언론이라는 게 존재를 했나요? 지금 이제 있겠죠. 역사적으로 언론 탄압을 얘기하기 전에 언론이라는 게 과연 존재했나? 이거 방 붙이는 거? 뭐 이 정도? 아, 그거 방 말고 또 아니야. 있나? 이 형 다 알아, 다 알아. 있어. 알겠지 설마. 아, 그래서 있어, 물어보는 있어. 거지. 있어. 그러니까 언론의 정의부터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언론은 사실 우리 지금의 현대사에서 언론은 뭐 뉴스라든지 그렇죠. 요즘에는 사실 이제 포털 매체라든지 이걸 네. 언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조선시대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없죠, 없죠. 그래서 그때는 어땠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3사라는 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원부, 사관, 홍문관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알 필요는 없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 3사에서 일하는 일하는 사람? 사람을 뭐라고 하려면 방송 3사. 그렇죠. 어. 언론을 담당하는 관리라고 그랬어요. 언론을 그러니까 담당하는 언론을 담당하는 관리니까 앞에 언잡하고 뒤에 관자면 언관이라고. 언관. 나 찍으려고 그랬는데. 언관, 그거 언관 아니야? 그러려고 했는데 맞네. 대본에 다 그래서 있잖아. 그래서 앞에 3사하고 언관을 붙여서 3사 언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3사 언관. 지금 비슷하네요. 방송 네네네. 3사 언관.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3사들이 이제 언론을 갖다가 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오. 그럼 언론을 좌지우지하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대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언론을 장악하는 자가 이 나라의 정치를 모든 걸 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지. 그럼 정치 권력자가 누구예요? 왕이 좋아. 왕이죠. 그럼 왕을 갖다 지지하는 정당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그 그렇죠. 정당들은 어딜 먹으면 이 나라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3사의 관원들만 먹으면 되잖아요. 네. 똑같네. 그러면 이 3사의 관원을 갖다가 더불어민주당 사람을 임명할 거냐, 국민의힘을 임명할 거냐를 가지고 엄청난 이슈가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임명을 담당하는 부서는 2조였답니다. 2조. 2조. 근데 우리나라 참 신기한 게 2조의 최고 권력자가 누구예요? 2조 참판이라고. 참판. 네. 참판. 그럼 2조 참판에게 만약에 이 3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은 왕의 입장에서는 이 나라가 왕의 나라 같아요? 2조 참판의 나라? 2조 참판의 그렇지. 나라지. 2조 언론을 참판의 잡았으니까. 나라. 2조 참판의 나라.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되게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2조의 참판은 고위관직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2조에서 가장 말단관직이 있다고. 가장 하바리 관직. 네. 그럼 여기서 말하면 이제 우리 형 그렇지. 하바리 관직. 모든 역할이 다 그거야. 이 하바리 관직을 갖다가 전랑이라 불러요. 전랑. 근데 이 하바리 관직한테 상사 선발권을 맡긴 거야. 맨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래서 구급 공무원 현직에 맞아, 있는 맞아. 구급 공무원이 이걸 그래서 유명하게 방송으로 치면 FD가 임명을 하는 거야. FD가. 그래서 조선이란 나라가 진짜로 사실상 세계에서 이 나라를 갖다 되게 우수하게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맨날 싸우고 뭐 이런 나라를 보지만 그렇죠. 사실 세계에서 이 조선을 바라볼 때 정말 신기한 나라로 바라본 이유가 왕도 아니고 언론 갖고 서로 싸우고 이 난리를 치는데 네네. 2조 참판도 아니고 이 전랑이란 육국 공무원, 예. 육국 공무원한테 이거를 갖다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조선은 철저하게 권력을 갖다가 분산시키는 거예요. 나눴구나, 진짜.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것을 갖다 먹지 못하도록 예, 만들기 예, 예. 위해서. 근데 그럼 전랑이 다른 사람한테 압력을 받을 가능성은 없나요? 그래서 이 전랑을 갖다가 압력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네. 우리 대표님도 권력욕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권력욕이 있는데 권력욕으로 그 높이까지 가기 위해서는 초반에 이런 청탁이라든지 그런 비리에 많이 연루되면 오래 멀리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전랑을 누구한테 맡기면 장원급제자한테 맡겼어요. 개 똑똑한 애한테. 장원급제가 되면은 하급간직이지만 전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랑에 했던 이 친구는 야 내가 앞으로 고수순진하면서 나는 청렴해야 돼. 맞아. 나는 깨끗해야 돼. 그치. 그래야만 나는 결국 나중에 비리를 저지른다 할때도 지금은 그래야 나는 끝까지 갈 수 있어 라고 신인의 생각해요. 마음이 있는 그 거지. 나중에 크게 해먹으려고.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가볍다. 맞아. 근데 그래서 조선은 사실 뭘 갖고 서로 맨날 그러잖아. 막 붕당이 싸웠네. 맞아. 뭐 이런 싸웠네. 것도 없어. 근데 왜 싸웠냐면은 그건 이제 생각해봐요. 물어보고 싶지 않고 대표님 뭐 생각해? 그럼 뭘 갖고 싸워? 어느 관직을 놓고 싸웠겠어요?
지금 이제 그 양당 체제다라고 네, 하면 양당 체제 관직을 놓고 어떤 관직을 놓고 싸웠겠어요 지금? 지금 전랑 가지고도 싸웠을 맞아요. 것 같고. 지금 언론을 장악하는 자가 조선을 지배하는데 그 언론을 갖다가 언론에 담당했던 그 관리를 다 뽑는 사람이 전랑이었잖아요. 이 전랑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갈 거냐 아니면은 국민의힘에 가져갈 거냐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난리를 친 거예요. 이게 너무 싸우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싸우고 하니까 율곡 이희선 선생께서 왕한테 건의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반을 자르라고. 너무 둘이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막 동인하고 서인하고 너무 싸우고 이러니까 이거 어떡하냐면은 둘 다 귀향을 보내라. 그래서 율곡 이희선 선생님이 다 보내라니까 이쪽에서 율곡 선생님 뭐 하라면 너는 이게 옳으면 이게 틀린 거고 이게 옳으면 이게 틀린 건데 왜 둘 다 틀렸다고 하냐. 그러니까 율곡이 선생님께서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지. 아, 그 말이 그때 저는 정치에서 이게 중요하고 둘 다 맞을 수 있고 둘 다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공무원 시험에 내겠어 안 내겠어요? 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율곡이의 양비론이라고 그래, 해서 여기서 나왔나 봐. 양쪽을 다 비판했다는 것이 나왔는데 이게 쉬워 보여 어려 보여? 이게 지금 내가 말하니까 쉬워 보이지만 그쵸, 어렵잖아. 네. 그래서 엄청 애들이 많이 틀린 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잖아. 진짜 쉽다. 확 와닿네, 양비로. 근데 이거 듣다 보니까, 야, 우리 조선시대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어쨌든 보면, 야, 조선시대 때 뭐 잘못도 많이 했고, 뭐 후졌고, 지들끼리 싸웠고, 그래서 조선이 망했다, 이렇게 하지만, 아까 우리 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지금보다 더 정치가 앞서갔습니다. 그런 그렇지 면이 있네요.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 여러분이 좀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저번 때 한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각하께서 이제 해외 순방을 떠나시는데, 근데 이제 MBC 기자를 안 태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는 왜 안 태웠을까? 이걸 뭐 사실상 지금 뭐 그러면은 오해를 받을 만 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게 진위 여부는 난 잘 모르겠지만 분명 오해를 받을 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옛날로 말하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우리 진보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 너무 검찰 공화국으로 너무 모든 걸 갖다가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조선의 그런 가장 비슷한 왕이 누구냐? 라고 바라보면 조선의 3대 임금 바로 태종 이방원이에요. 아, 이방원. 그렇죠. 이방원은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보답을 하거나 그걸 잊으면 안 되잖아. 사람이라면. 근데 태종 이방원은 사람이 아니야. 자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특히 누구냐면 자기 부인의 동생들, 처남들이 너무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민무질, 민무굴, 민무율, 민무회 다 죽여. 근데 왜 그런가 내가 예전에는 그걸 모르는 태종 진짜 쓰레기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했는데 내가 어른이 되면서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어려서 아버지 쪽, 어머니 쪽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항상 누구랑 좀 많이 친해요. 엄마 쪽, 외가 쪽이랑 많이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은 이 외가 쪽에서 나의 아들들이 이제 외가 쪽 아들과 삼친하고 친한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과 어렸을 때 결국 놀고 같이 이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이거에 내게 좌지우지 않겠냐. 그래서 피와 눈물도 없이 그걸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그런 태종이 누구를 무서워했냐면은 이제 그 우리가 실록에서 사초를 쓰는 사람을 사관이라고 불렀죠. 기록하는 사람. 이 사관이 항상 따라다니까 태종 이방원이 너무 짜증나 이러면서도 야 너 나가 하지마 이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태종 이방원은 자신이 태조 이성계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똑똑하고 내가 언론을 이렇게 다 장악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후폭풍까지 생각해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거든요. 대단하네. 그런데 사관이 너무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자기가 왕이니까 좀 이렇게 좀 뽀대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기록 좀 잘해주면 좋지. 사냥을 하다가 떨어진 거야. 그냥 이렇게 좀 볼품없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굴렸어. 재빨리 태종 이방원이 싹 눈치를 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뭐라면 수지마 지워. 지우가 아니라 딱 보면서 지금으로 사관이 치우네요. 없으니까 다행이다. 야 너 이거 내가 떨어진 거 저기 사관에게 알리면 안 돼.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근데 사관이 저 뒤에서 그걸 듣고 있었어.
그러면서 태종 이방원 태종실록에 보면 그 얘기까지. 태종 이방원께서 말에서 낙마하셨어요. 낙마하셨어. 그러면서 주위를 살피면서 내가 떨어진 걸 옆에다 알리지 마라 야. 라고 하셨어요라고 쓰는 거예요. 야, 대단한 언론인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 조선왕조실록과 중국왕조실록과 저기 일본실록이 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일본과 중국실록은 세계에서 인정해주질 않은 거야. 황제의 권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고쳐지고 있거든. 미화돼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멋있는 게 뭐냐면 지금 형이 더불어민주당 쪽이야.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지금 태종에 대한 많은 실록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저기 대표님이 집권을 한 거야. 그래서 딱 가서 보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아는 거 다른 거래 하면은 달라. 이걸 지울 수가 있잖아. 네.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그걸 놔두고 그 아래다가 나는 이거 생각이 좀 달라 하면서 다시 써 쓴 거야. 댓글 다는 댓글 다는 대단하네. 되게 좋다. 당대표야. 댓글 좋다. 나 저런 거 왜 말 못했을까? 댓글 좋다. 그러니까 써먹어야겠다. 댓글.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실록 아래다 댓글을 단 거야. 지금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나라 실록은 야 저렇게 완전히 정치 색깔이 다른데 네네. 저거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살려주네. 그래서 야 조선왕조 실록은 세계에서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 그 기록할 됐죠. 때 네. 회의를 해요. 지금 이렇게 해서 뭐 몇 시간 동안 이건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이거 딱 회의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그냥 통과돼 버렸어. 바로 그냥 네. 기록 유산으로 됐구나. 그만큼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었던. 근데 그러면은 그 사관이 기록한 걸 당대의 왕은 네. 그 열람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그렇죠. 그게 남아 있었겠네요. 네, 그거 없었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왕도 못 봤어요. 왜냐 아버지가 혹시 잘못된 것을 갖다 고치라고 할까봐 그걸 보니까 왕들은 대표님이 만약에 선대 왕이면 그 후대 왕도 그걸 못 봐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누구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아무도 못 봐요. 그냥 기록하는 기록에 저장만 하는 해놓고? 사람만 보고 네. 아무도 그걸 갖다 보지 못해요. 근데 제가 이제 주워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 원래 또 불탔었잖아요. 네. 뭐 그 실록들이. 네. 근데 전주 서구에 있는 사고. 거기에 좀 남아서 거기 이제 사본이 좀 있어가지고 좀 많이 복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본이 있어 보거든 게 아니라 다른 겁니까? 일본 애들이 어디서 쳐들으면 부산 쪽에서 쳐들어오잖아요. 부산에서. 부산에서 상주, 충주, 한양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어디에 있었냐면 사고가 상주 쪽 이쪽에 사고가 있었고 충주에 사고가 있었고 한양에 사고가 있었어요. 이거 라인이네. 그 라인은 올라간 거야. 근데 이제 전주에 있었는데 전주를 왜 안 먹었냐, 못 먹었냐? 순신형이 있었잖아. 이순신형 우리 형 있네. 순신형 때문에 네. 여기 못 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에 전라도 쪽이 곡창지대가 보호가 되잖아. 네. 그것도 있었지만 그때 전주 사고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름 없는 그 양반 누군가가 그거를 그래도 혹시나 모를까 해서 그걸 가지고 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세 명 이렇게 대표님하고 이렇게 세 명이서 불침번을 쓰는 거야. 혹시라도 모를까 봐. 그래서 그 실록을 갖다가 완전히 보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미안해요. 광해군이에요. 빨리 얘기해요. 그래서 광해군 때 그거를 5개로 카피를 한 거야. 또 카피를 했구나. 그래서 5대 사고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그때 5대 사고가 나온 거였구나. 야, 나는 이렇게 하면서 또 디테일도 하나씩 잡아가니까 재밌네요. 또 이 형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 재밌어요. 근데 왜 아는 TV에서 잘렸지? 네가 잘랐잖아. 형, 내가 자른다니 같이 잘렸잖아. 왜 그래? 여기 보니까 또 아는 TV 그러네, 잘린 또 사람 연이 또 그렇게 이어지네. 그때 참 재미나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좀 언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언론 지형이나 언론 탄압이 조선 시대보다 못하다 이런 결론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그 당시에 그 기록을 했던 사관의 어쩌면 출세욕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사명감일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런 정도의 선한 욕심과 또 자기 욕심의 어떤 균형을 맞춘 기자가 지금 현대에 있을까? 있죠. 있습니다. 있겠죠? 있어요. 다 기레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있겠죠. 있을 겁니다.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런 분들이 저는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이거를 본인들이 생각을 갖고 그냥 평가할 수 있게 우리가 그냥 사실관계들을 기록해 놓고 우리의 의견 없이 그럼 역사가 나중에
당시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똥멍청이가 대통령이 됐었고 그때 이런 사고들이 생겼었다라는 걸 그냥 좀 후대가 평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이 방송도 하나의 사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는 방송 사고죠. 아 방송 사고. 네네네. 아, 예, 예. 오늘 라임 좋네요. 잘 치시네. 뭔 일 있었던 거야? 약 먹고 왔어요. 아, 그렇습니까?